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0세 시대의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으로서 새해에도 우리 척추의 명의이신 한 분이신 상계병원의 장동윤 교수님 모시고 인사드립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주제로 3번 방송을 했는데 예상 외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척추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100세 시대 건강한 척추를 위한 약속 시리즈로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 사상 처음으로 이제 형제 교수 시리즈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이제 형제 교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편안하신가요? 네. 동생이지만 이렇게 또 진행을 잘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아주 눈에 확 들어오네요. 내 아이의 척추가 휜다. 네. 부모님들께서 되게 관심이 많을 텐데 아마 척추 측만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 아이 척추 휜다. 오늘도 우리 장동 교수님의 멋진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 겨울 방학철이라서 또 외래에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이제 허리 휜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좀 유심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의미에서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상계백병원 척추센터를 만드신 석세일 교수님이십니다. 2013년도에 이제 중국 대련에 있는 병원인데요. 여기는 저거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 이제 수술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교수님 모시고 이제 여기 대련에 있는 중국 병원에 간 사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석세 교수님께서는 저희 상계백병원 척추센터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연구 업적도 뛰어나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척추하시는 분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정도로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석사희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네. 제가 산부인과 전문이지만 저도 익히 알고 있고 혹시 저 때가 이제 중국에 네. 이제 초빙을 받아서 가셨는데 저 때 연세가 언제 정도 되실까요? 이때가 2013년도인데 그때 83세이십니다. 아 정말 네. 되게 정정하시네요. 네. 장동 교수님도 되게 8년 전이라서 9년 전이라서 되게 앳돼 보이십니다. 네.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 간절한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강의 이제 슬라이드 이제 엑스레이 보신 사진이고 여기는 수술 다 마치시고 교수님과 저 중국 참관하신 중국 의사 선생님과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석세희 교수님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저의 또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해서 변형을 교정하는데 이 예전에는 이제 흉추가 이제 잘못 나사를 박으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흉추에 척추모 나사못을 삽입할 생각을 못 냈는데 석세희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것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척추 측만증의 발전이 있어 가지고 네. 획기적인 세계 최초로 하신 거죠? 네. 보호하셔 가지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셨고 네. 저희 1995년도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VR이라고 추체 회전술인데 이것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수술적 치료할 때 나사못을 가급적 적게 박으면서 많은 교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세계 최초로 처음 이제 보고하시면서 이런 특발성 척추 측만증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공로를 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많은 유명한 척추외과 의사들이 저희 병원을 이제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계 이제 학술 대회를 가거나 했을 때 특히 척추 쪽 갔을 때 네. 외국 연자분들이나 교수님께서 석 이렇게 네. 다 하시는 걸로 듣고 네.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프로페서 석이라고 이제 하면 이제 다 아는 정도로 네. 유명하신 정말 분이십니다. 자랑스러운 또 한국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강의 순서는 일단
척추 측만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무엇인가 그 원인과 유병률 그리고 이 위험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아이의 척추가 휜다에 네. 오늘 주제가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나 그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에 관심이 많으신 그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이 앞으로 진행되는 걸 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항상 이제 엑스레이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정상 허리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정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이 비정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정상 엑스레이를 보여드립니다. 왼쪽은 앞뒤 전면에서 봤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쭉 일자로 되는 정상이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측면 사진으로 목은 앞으로 C자형, 등은 후만이라고 해서 뒤쪽으로 C자형, 다시 허리는 앞으로 C자형을 이루는 이런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척추 측만증이란 무엇인가? 척추 측만증이란 것은 우리 이런 측만의 각도, 흰 각도를 이제 콥스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도 이상인 경우를 척추 측만증이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10도인지 뭐 15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가장 제일 휜 척추를 끝척추라고 하는데 이 각도를 측정을 해서 여기 같으면 이 제일 휜 각도가 제 위쪽이랑 아래쪽을 각도를 재서 이 콥스 앵글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도 이상인 경우를 척추 측만증이라 진단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도 휘면 한 몇 도 정도로? 저 정도면 한 35도, 40도 정도 됩니다. 많이 휜 거네요, 그러면. 네, 네. 10도 이상이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휘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도를 계속 측정하는 것은 이제 위쪽에서 제일 각도가 흰 쪽이 끝척추가 흉추 5번, 네. 아래쪽은 요추 1번이라서 이 각도를 측정해 봤더니 50도. 네. 그러니까 이 제일 아래쪽에는 또 이제 여기서 요추 1번과 전추 1번 사이를 측정했더니 27도. 네.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각도를 이제 주망곡, 그리고 이 주망곡이 있으면 위아래로 또 나머지 커버가 형성되겠죠. 네. 그래서 주망곡을 제외한 나머지 망곡을 이제 부망곡 또는 주망곡에 반해서 이제 2차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상성 망곡, 2차성 망곡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좀 각도를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와닿지가 않네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산부인과적으로는 각도 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같은 의사지만 정형외과도 척추가 주로 각도를 재겠죠? 저희 뭐 정형외과는 이제 척추도 재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무릎이라든지 뭐 어깨, 네네. 나머지 모든 파트가 네네. 이제 엑스레이 통해서 각도를 재면서 이제 네. 측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나 네. 시청자분들은 되게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흰 경우는 이제 네. 얼만큼 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끝척추를 통해서 제일 많이 흰 끝척추를 통해서 각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척추 측만증의 분류를 보겠는데 분류는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원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기능성 원인에 따라 나누면 대표적으로 기능성 척추 측만증 그리고 구조적 척추 측만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성 척추 측만증이란 무엇이냐면 대부분 척추 외적인 사항들에 따라서 이제 척추 측만증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죠. 그리고 자세가 잘못되거나 요통이 심해서 일시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뭐 다리 길이 차이나 골반의 경사 차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을 이제 기능성 척추측만증이라 하고, 구조적 척추측만증은 실제로 척추가 휜 거죠. 회전 변형을 동반해서 실제적으로 척추측만증이 휜 건데,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를 이제 특발성 척추측만증, 그리고 그 선천성, 신경근육성, 신경섬유증성 이런 척추측만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성 척추측만증은 네. 보통 우리가 자세가 안 좋아서 네. 생기는 거니까 여기 그 나와 있듯이 교정이 좀 쉽겠네요. 자세 잘 잡아주면. 그렇죠. 그 자세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 보시면 이제 아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자세로 이제 앉아서 측정을 하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똑바로 앉았을 경우에 엑스를 찍어보면 같은 남자 아기라도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똑바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날 똑같이 찍은 거죠? 그렇죠. 동시간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를 실제 측만증은 없는데 아이가 이제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네네. 그 찍음 나오는 이런 것을 대표적인 기능성 척추측만증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은 남자인데 이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심하니까 이 통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안 아픈 쪽으로 자세를 틀다 보니까 이렇게 심하게 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를 수술을 했더니 이렇게 측만증까지 교정되는 경우, 가역적인 일시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기능성 척추측만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오른쪽 다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1.8cm 짧은데 그렇게 해서 골반 높이 차이도 나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짧기 때문에 생긴 경우에 깔창을 끼워줬더니 측만증까지 같이 교정이 되는 경우, 네. 또 대표적인 이런 하지 길이 차이에 의한 기능성 척추측만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궁금한 게 그럼 이런 저희가 평소에 보거나 일반적으로 네. 저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보지 않지만 기능성 이런 척추측만증이 구조성보다는 훨씬 빈도가 많은 건가요? 그렇죠. 일단 네네. 대개 우리 청소년기 아기들 같은 경우에 심하지 않는 경우는 네네. 일단은 기능성 그 중에서도 네, 자세 불량이 네네.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저거 네. 한번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긴 짧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선정하는 거죠. 저도 제목 그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커브 예. 체어인가 이게 이제 허리가 이제 등받이 앉는 의자 광고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체어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지 네. 이제 질문 주셨네요. 아기들이 이제 똑바로 안 앉고 고정하게 앉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의자를 사용해서 앉았을 경우에 허리를 이제 똑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자세가 안 좋은 학생들이거나 또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밑에 윤슬님께서는 아드님도 커브체어 사용하고 있는데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저걸 이제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그렇죠. 있는. 2차적으로 이제 자세를 하는데 네네. 의자를 사용해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의자가 똑바로 앉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도움이 같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안나 JJ님께서 척추측만증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죠. 네. 한쪽 옆으로 모로 눕는 자는 것이 척추를 휘게 할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옆으로 잔다고 한쪽을 옆으로 잔다고 해서 네네. 이제 실질적으로 허리가 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척추 외래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면을 취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자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네. 주무실 때는 이제 본인이 편하신 대로 주무셔도 네네. 이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모로 누는 게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네. 근데 실제로 자게 되면 주무실 때 보통 이 한 측으로 이렇게 눕고 하면 계속 이렇게 밤새 주무시지 않잖아요. 이렇게 반대로도 뒤척이다가 그렇죠. 이게 보상을 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가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시적인 기능성 척추측만증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척추가 휘어 있는 거죠. 네. 그 차이는 회전 변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런 고도성 척추측만증, 실제적으로 척추가 휘어 있는 척추측만증에는 오늘 말씀드릴 대표적인 것으로 특발성 척추측만증, 그다음에 선천성 척추측만증,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또는 신경섬유종성 척추측만증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발성이란 말은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 뜻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원인이 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선천성 척추측만증을 보면 이 이세나마아기의 사진인데요. 네. 가만히 보면 이 가운데 동그란 이런 동그란 형태의 이게 척추뼈가 있는데요. 이것을 반척추라고 합니다. 이 뭐 무슨 말이냐? 아기가 이제 배아로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한 거죠. 이게 원래는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네네. 네모나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 형성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척추뼈에 긴 기형이 생긴 거죠. 거네요. 이 기형 때문에 척추가 비틀어진 거죠. 네. 그래서 2세에 남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32도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10도 아까 이상이면 그렇죠. 척추측만증이라고 그래서 하니까. 예, 2세가 32도면 네.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언제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네. 저희 경험으로는 30도 이상일 경우나 네네. 이제 외래를 출시를 해서 이제 기형이 증가되면 각도가 수술을 네. 하는데 이 얘기는 2세 나이에 불구하고 이런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아, 2세 때 수술을 했나요? 예, 2세 때 수술을 해서 한마디 그 대신 짧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짧게 수술을 해서 교정이 잘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선천적 기형 때문에 생기는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어린 아이, 유아의 그런 이제 그 척추뼈의 기형은 네,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소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대로 이런 신경의 문제, 신경질환이거나 또는 근육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를 이제 바르게 유지해야 되는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휘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 이제 요 14세 남아 환자인데요. 이 CT 사진이 많이 휘어 있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지만 이제 아기가 이제 좀 약간 내성 마비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태어나면서 네. 그래서 2세 때 사진인데 첫 번째가 그때 보면 한 22도로 아주 심하게 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4세 때는 이제 측정을 해보면 32도, 6세 때는 50도로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죠. 네네. 심하게 진행. 예, 그렇죠. 그래서 14세 때 보니까 95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와. 이렇게 네. 심한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너무 휘어 있으니까 네. 첫 번째는 심장이나 폐가 눌려가지고 나중에 100도가 넘어가면 네.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호흡 부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하거나 또는 이제 너무 휘어 있으니까 손을 이제 지탱을 하는 거죠. 네.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네. 손을 이제 자기가 자세를 잡는다고 지탱을 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때도 어머니가 떠서 넣어줘도 네. 되니까 네네.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네. 삶의 질 저하가 확실히 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척추를 펴줌으로써 네. 이런 호흡 곤란을 방지하고 네네. 두 손을 이제 본인이 쓸 수 있게 네. 본인이 허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네. 양치를 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책 연필을 쓰거나 이렇게 손을 자유롭게 네. 할 수 있는 게 목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아이는 수술 후에도 이제 그 전에 좀 숨 쉬는 것도 힘들어했고 했는데 네. 이제 많이 호전된 경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구조성 척추측만증으로 이런 신경섬유종성 척추측만증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 섬유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척추가 많이 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피부에 반점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측만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조성 척추 측만증의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 특발성 척추 측만증도 그 중에 하나인데, 특발성 척추 측만증을 나이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형 0에서 3세, 연소기형 3에서 10세, 그리고 청소년기는 11세에서 17세, 그리고 18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성인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렇게 5세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5세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5세 이전이면 조기 발견형 척추측만증, 5세 이후일 경우에는 후기 발현형 척추측만증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5세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5세까지가 이제 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이랑 폐 같은 것의 성장에 장애를 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5세를 기준으로 조기에 발견했느냐, 후기에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조기에 5세 미만에 발견된 조기 발현형이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5세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 포함해서 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란 청소년기 11세에서 17세에 발견된 특발성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척추측만증, 아까 회전이 동반된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측만증, 실제적으로 척추가 흰 구조적 측만증인 경우를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치료는 나중에 하시겠지만 일단 30도 이상이 된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아까 요한다고 하는데 30도가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특발성이 아니라 선천성 척추측만증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드린 거고요. 또 특발성은 다른가 특발성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치료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치료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으셔야겠습니다. 각도를 잘 기억하셔야겠는데 각도가 너무 많아. 이 숫자 싸움인데 숫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년 전 석세 교수님이시죠? 2020년도에 이제 비욘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시간도 늦고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넣었는데 2020년 2년 전에 구순을 기념해서 저희 구순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년이 지나서 92살이 되셨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아직 정정하시고 이제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구순 잔치에도 저렇게 정정하신 척추를 하신 분이셔 그런지 모르겠지만 척추가 되게 고된 느낌이 드는데요. 제일 고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존경하는 교수님 건강하시기를 항상 저희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저기 체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제분이 고등학생 아이인데 한쪽 어깨가 삐딱하고 신발도 안쪽이 닳고 축구하다 골반 골절을 겪었는데 그래서 삐딱한 건지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알 수 있나요? 정형외과를 가면 허리 엑스레이만 찍던데 다리 길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찍어달라 해야 되나요? 혹시 집에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아주 길게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이게 체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부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부터 척추 전장까지 나오는 전체 사진을 찍으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골반 골절까지 이제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 척추 전장을 다리를 포함해서 척추 전체를 나온 사진을 찍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엑스레이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찍겠지만 CT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CT보다는 엑스레이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디스크인 경우는 이제 MRI가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예. 이렇게 하셨죠. 이제 예. 왜냐하면 그 추간판 탈출증이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체크님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찍어보면 전장을 포함하는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만증을 보시면 그 원인을 먼저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 특발성이라는 뜻은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입증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네. 또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과연 이 우리 아기에게 발생한 척추만증이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당신의 자녀는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 중에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자궁내 이상이라든지 호르몬 이상, 이런 발육 이상,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면 네. 진단하기도 쉽지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이제. 진단은 아까 청소년기에 네. 10도 이상 10도 이상. 예, 그런 경우에 11, 진단하지만 70대, 네. 부모님들께서 외래 오셔가지고 그럼 왜 우리 아이가 이 생겼나 네. 질문을 하십니다. 네. 유전인가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이 아기가 본인은 없지만 또 네. 자라서 아기를 낳았을 때 또 이제 생기면 어쩌나. 네. 아니 혹시 자기가 부모님 본인이 잘못돼서 그런가, 아기한테 나쁜 걸 물려줬나. 네. 유전적인 원인이 그렇죠. 있냐 걱정을 또 없냐라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거 그것 때문이라고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밝힐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제 환자는 아니고 제가 받은 사진인데 이렇게 둘 다 조금 휘어 있죠. 네. 둘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일 때도 이제 같이 휘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똑같이 항상 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연관성이 있더라. 얼마 전에 제 외래로 온 자매 사진인데요. 왼쪽은 이제 언니인데 언니가 2살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그 당시 나이로 13세 때, 동생은 11세 때 찍은 사진인데 조금씩 휘어 있죠. 네. 심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지내다가 작년에 왔습니다. 한 달 전에 네. 왔더니 언니는 좀 많이 휘었죠. 네. 8년 사이에. 그러네요. 그렇죠. 동생은 휘긴 휘었는데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비슷비슷한 네. 것 같고 이렇게 뭐 자매 꼭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자매 같은 경우 서로 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합해 봤을 때 꼭 유전적인 게 크지는 않지만 네. 부모가 측만증일 경우 자녀가 네. 이런 측만증이 될 확률도 조금 있고 네. 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유전적 요소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그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왜 이 병이 생겼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 명확하게 답을 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머니 책임이 아니고 부모님 책임이 아니고 하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네, 그렇게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부모님의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산부인과 난소암, 네네. 뭐 유방암 이런 것도 네. 뭐 부모님이 있을 때 유전적인 요소가 조금씩 관여하잖아요. 네네. 뭐 대장암도 그렇고 네네. 그렇듯이 모든 질환이 부모님으로부터 조금씩 받는 건 있지만 그렇죠. 크게 그것 때문에 꼭 발생하지는 않는다.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체크체크님께서 네. 이 두 제 자매 마지막 자매 쌍둥이 말고 자매는 네.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됐는지. 네, 2013년도에 이렇게 같이 방문했을 때는 뭐 나이가 한 12, 13세 때였으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측만증 심하지 않는 척추 측만증 하나가 오는 경우는 12, 3세 때인데 네네. 신체 검사를 해서 가슴 사진 찍잖아, 엑스레이를 네네. 찍었는데 정기 검사 때 가슴이 좀 휘은 것 같다. 네. 그래서 큰 병원을 권유받아서 아, 그렇게 예, 오는 경우가 많이 정기 있습니다. 검진 통해서 예. 그냥 알게 되는 경우. 예, 측만증 검진은 아니고 네네. 그냥 가슴 사진 검진을 통해서 네네.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찍으니까 흉부 엑스레이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우리가 흉부 그래서- 엑스레이 기본적으로 찍으니까 예, 흉부 엑스레이 찍으면 보통 요까지 나오죠. 저희가 네. 요까지 나오니까 척추 좀 휘어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정밀 검사를 해봐라. 네, 그렇게 권유를 네, 받고 이제 그래서- 저희 척추 센터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또는 이제 어머니께서나 아버지께서 목욕탕을 갔는데 네. 이제 애기 등이 휘인 것 같다. 네, 이제 예. 등을 밀다 보니 그렇죠. 목이 씻기다 보니까. 네. 좀 삐딱하네.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럴 수도 그렇게 해서 있겠네요. 대부분 오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제분을 등을 밀지 않으면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처음 왔을 때 많이 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미 많이 발견했을 때 네, 너무 제가 귀여운데. 네. 어머니께 아니 같이 목욕 안 하시나요? 네. 왜 아직까지 모르셨어요? 여쭤보면 사춘기니까 또 그 자녀들이 네. 부모님들하고 자기 신체를 또 노출을 시키기 싫어하니까 네. 또 의외로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춘기. 네. 특히 사춘기에 여자 청소녀들이 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덜 거부감이 있을 텐데 네. 사춘기 청소녀들은 조금 예민하니까 네. 엄마랑 목욕하기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네요. 예, 부모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네. 자신의 그러니까 자녀들의 네. 이런 허리에 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실상 저도 이제 딸이 3명이 있는데 아직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8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애 엄마랑 네. 티격태격 하는 것도 보이고 네. 기싸움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이제 저는 남성으로서 느낀 게 좀 저는 이제 혼자 남자고 제 애들이 3명 다 여자니까 1대 4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또 돈 더군다나 산부인과 전문이니까 저는 보는 환자들이 다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한다. 평균적인 남자들보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같이 목욕한다는 거는 더더군다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시켜주겠지만 네. 그 청소년기, 사춘기 때는 참 그래서 만약에 사춘기 이제 그 자제분을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딸이랑 놀면서 네. 등에 좀 관심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혹시 등이 휘었나 오늘 가서 네. 자고 있을 때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스킨십 하면서 지금 네. 체크하는 것도 등은 저도 보진 않았네요. 따로. 네. 더 왜 저희 조카 네네. 송유리도 있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네. 딸이니까 네. 그 좀 있으면 내용 나오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씻기면서 네. 배 나온 것만 그래서 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등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등도 되게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얼마나 많은 이제 환자가 발생되느냐를 살펴보면 유병률이라고 하죠. 네. 이상하게도 이 청소년기 특발 척추 측만증은 여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10도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각도가 작은 경우에는 남녀가 비슷한데 30도, 40도 이렇게 높아질수록 여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10대 1인가요? 그래서 이런 뭐 망곡이 8대 뭐, 네.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각도가 계속 높아질 위험성은 네. 발생 빈도도 여자가 많지만 네. 그 위험성도 여자 환자가 훨씬 네. 많죠. 그래서 특히 딸을 둔 부모님들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병률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10도 이상인 경우는 전체 청소년기 환자에서 한 2%. 그래서 그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0.1% 미만 네.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에서 네. 한 0.2%. 이 치료에는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고 네. 수술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0.1%다. 높진 않네요. 그렇죠. 네. 빈도는 조금 뭐 높진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수술 치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네. 제가 처음에 그 정상 엑스레이를 보여주려고 네. 최근에 온 그 10대 애기들 사진을 다 외래에 온 사진 체크했는데 네. 1년치를 보는데 네. 거의 안 나오더라고. 다 조금씩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1년치의 청소년 여아 엑스레이 봤는데 네. 정상을 찾기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물론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많이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 네. 딱 일자를 찾고 찾으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뭐 근데 아까에도 조금 휘어 있어 사실은 네. 살짝 이 맷도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씩은 다 휘어 있구나. 네. 그래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 제가 다음에 이제 그 10대 오는 산부인과 네. 학생들 한번 엑스레이를 다 찍어봐야겠네요. 한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많지는 않지만 한 100명 찍었을 때 얼마나 정상이 있을까 네. 갑자기 궁금해지고. 저 시크릿 가든님께서 청소녀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여자아이들 이렇게 부르는군요라고 이제 저도 사실 이 용어는 옛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름다운 강이라고 이제 그 사춘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교육을 제가 이제 나갔었거든요. 그때 맞는 자료에서는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고 나서 한 5, 6년 전인데 청소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청소년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처음이신 듣습니다. 네. 저희 산부인과 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가 자체가 조금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 외래 오셨을 때 지금 10도인데 이거 과연 진행하는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측만증 진행은 성장에 많이 비례합니다. 특히 키 성장에. 네.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크는 경우에 측만증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보니까 그 소아과에 가셔가지고 네. 성장 클리닉 네네. 이제 뭐 성장 키 크게 하려고 이제 주사를 네. 많이 맞는데 네. 호르몬 주사, 성장 호르몬 그렇죠. 주사를 맞죠? 거기서 의뢰가 많이 오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기 전에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측만증이 있다 또는 네. 주사를 맞는 와중에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척추센터로 의뢰를 많이 오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럼 이거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네.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됐느냐. 그래서 맞으면 척추가 계속 휘면서 크면서 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심하지 않으면 키 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치료하시되 네. 정기적으로 그냥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네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네. 진행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면서 제 척추 측만증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네, 키 성장이 완료가 되면 네, 척추 측만증도 그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네. 란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네. 어릴 적 학교 검진을 통해서 척추 측만증의 말을 들었는데 네, 지금 성인이 되셨고 그때 심한 편이 아니라서 아마 이제 재활 정도로 교정 끝났는데 그럼 혹시 성인 된 후에도 재발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아닐 확률이 많겠네요. 그렇죠. 성장이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성장이 끝났으면 더 이상 네. 이제 척추 휜 것도 진행하지 않는 거죠.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네. 한 50도 이상 이런 경우에는 네. 굉장히 큰 경우죠.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성장이 끝나도 진행할 수도 있다. 네, 뭐 그럴 1년에 1도씩 진행한다 이런 논문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각도가 50도 이상 이런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빈도는 작지만 뭐 2년에 한 번씩, 네. 3년에 한 번씩 네. 꼭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질문했듯이 경도 뭐 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20도이기 때문에 네. 척추 성장이 끝나면 네. 이제 키 성장이 끝나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됩니다. 같습니다. 란기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언제 측만증이 진행이 멈추느냐? 키 성장이 끝난 경우. 네. 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초경후 2년이 경과하면 네. 이제 거의 성장이 성장이 끝나기 보죠. 때문에 기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측만증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일반적인 경우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외래 오셨을 때 걱정하시잖아요. 아, 우리 아기가 지금 10도인데 네. 계속 진행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위험 인자를 보면 우리가 이제 진행한다 이 말은 외래 한두 번 왔을 때 엑스레이를 측정했는데 이게 5도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이제 각도가 진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인가요? 이게 5도가? 대부분 청소년기 때는 한 6개월 정도. 예, 6개월 사이에 5도 예. 이상 진행하는 경우를 진행을, 왕곡을 각도가 진행한다. 네네. 그 5도 이내는 언제 찍느냐, 그리고 애기 자세 네. 또는 촬영하는 우리 네. 이제 그 방사선과 네, 따라서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네. 한 병원을 다니면서 지난번이랑 다음번이랑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가? 네네. 위험 인자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서 좀 더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초경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네. 키 클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측만증이 진행할 위험성이 그렇죠. 높다. 그래서 네.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외래 관찰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에 각도가 큰 경우에는 네. 더 우리가 세심하게 네. 이제 외래 추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장이 측만증의 진행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장이 얼마큼 남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아주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키도 성장판 검사라고 하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키도 뭐 척추 때문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네. 요즘에 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성장 단계를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초경을 이용하면 좋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초경 전부터 이제 2년까지 네. 성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잘 봐야 되겠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또 리서 고라 단계 평가법이라고 이게 엑스레이로 바로 평가할 수 있는 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설명드리 사람 이름이겠죠, 리서는. 예.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골반뼈 이 장골에 이 골단을 요 끝부분이 있죠. 네. 여기서 이 4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25% 진행하면 네네. 1단계, 네네. 2단계, 3단계, 4단계. 네네. 그래서 이렇게 4단계가 나누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네. 완전히 이제 하나로 보이면 네네. 5단계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한 25% 1단계에 해당되는 경우가 초경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4단계가 오면 척추 성장이 끝나는 경우. 네. 그리고 이게 다 돼서 이 뼈와 하나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네. 키가 다 컸다. 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 1단계, 2단계까지는 성장이 왕성하게 남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조심하게 봐야 되고 네. 3, 4, 5단계 갈수록 성장 남아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음. 이제 우리가 조금 안심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골반뼈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실 경우에 골반이 나오면 네. 여쭤봐도 됩니다. 네. 우리 아이 성장이 얼마큼 남았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띠가 하나도 없는 경우 0단계니까 네네. 성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전체에서 약 이 정도 있죠. 한 네네. 4분의 1. 네네. 그런 경우는 1단계죠. 네네. 1단계니까 네. 이제 초경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2년은 잘 봐야 된다. 네네. 성장이 70% 남아 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한 요까지 됐으면 75%. 네네. 띠가 보이죠? 네네. 성장 3단계. 그리고 전체가 다 여기까지 네. 약간 줄이 보이죠? 네네. 4단계인 거죠. 네. 이때는 척추의 성장이 거의 끝났다. 네. 근데 이 띠하고 뼈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로 네.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유압이 그러면 되는 유압이 된 경우는 키가 성장이 종료됐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안심해야 된다. 저희는 찍으면 당연히 5단계겠죠?
5단계죠. 네, 그래서 한번 희망을 갖고 다시 그래서 한번 이거 가지고 우리 아이의 성장이 얼마큼 남아 있는지 아주 간단하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이거 이제 엑스레이 골반 엑스레이 찍을 경우에 네네. 뭐 다른 데가 아파서 네. 그 의사 선생님께 우리 아이 얼마큼 남았나요? 물어보시면 네. 이제 알 수 있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의과대 학생 때 정형외과 공부하면서 이거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학생 때는 안 배우는 건가요? 아마 이제 졸았을 가능성이 아,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중요한 걸 학생 때 못 배웠다. 부모님들 이제 네. 요즘 자녀들의 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죠. 저도 본인이 스스로 관심이 많았는데 왜 졸았을지 그렇네요. 네. 그 랑기님께서 아까 그 이제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이 있다가 뭐 네. 재활로 괜찮았고 네. 성인이 되신 분인데 네. 질문 주시는데 그럼 반대로 네. 성인이 되면 이미 틀어진 척추는 되돌리기 어렵단 말인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외래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네. 30도입니다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한숨을 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보조기를 착용해야 되나요? 필라테스를 하면 각도가 줄어드나요? 이렇게 네. 하시면 네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키가 몇이죠? 뭐 네. 그러면 자녀가 네, 그렇습니다. 키가 뭐 160이다. 네. 그러면 160인 키를 150으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네. 마찬가지로 일단 진행된 각도는 여기가 20도다. 그러면 15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지 않는 한. 네. 보조기를 착용해도 네. 이제 물론 말씀드린 대로 5도 정도의 차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찍는 사람이나 뭐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일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없다.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말씀입니다. 그레이스님하고 네. 시크릿 가든님께서 네. 장동근 교수님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귀에 쏙쏙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장동근 교수님 방송했는데 이제 방송 하시면 하실수록 이 말씀하시는 이게 정말 뭐 너무 이제 물 흐르듯이 하시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공부하는 기분이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듣는데 정말 오늘따라 유난히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네,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졸릴까봐 제가 비타민 음료도 이렇게 옆에 있는데 아직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크님께서 골반 골절로 아까 뭐 축구하고 이런 이제 자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키 성장에 지장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주셨네요. 이제 우리가 언제 다쳤느냐 중요한데 네. 키 성장하고는 골반 골절 때문에 키 성장에 큰 영향 없다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세에 영향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똑같은 왼쪽은 13세 여자입니다. 약간 측만증이 있죠. 이제 보시면 알겠죠. 네, 그렇지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네. 한 요 띠가 한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그렇죠? 요까지만 띠가 보이네요. 예, 그래도. 그러면 한 25%죠. 그러면 네네. 아까 말한 대로 1단계입니다. 네, 1단계. 1단계니까 이 여아는 성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 봐야겠네요. 그 잘 봐야겠죠. 왜냐면- 지금은 비록 네. 얼마 아니었지만 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키가 많이 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같이 측만증도 진행할 심해질 수가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조금 여기도 측만증이 있지만 여기는 쭉 띠가 여기까지 다 와 있죠. 끝까지. 네, 거의- 그러면 4단계죠. 네. 그러면 척추 성장은 거의 끝났다. 네. 그래서 같은 환자 척추 측만증이 있는 비슷한 각도지만 네. 그 이런 성장이 얼만큼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은 각도지만 나이도 비슷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느냐에 분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청소년기 특발 척추 측만증은 이제 청소년기 11세에서 17세에 발견된 특발성 원인을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있지만 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척추 측만증 10도 이상의 구조적 척추 측만증이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아이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허리에 네. 관심을 가지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의사지만 이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라는 진단명이 정말 입에 안 붙거든요. 너무 정말 낯섭니다. 네. 하물며 이걸 보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너무 먼 괴리가 많이 있는데, 들어서 봤지만 네. 저기 말하는 의미가 네. 무슨 네. 의미인지는 이제 하지만 이게 50분 지나고 나서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 마지막 요약된 슬라이드 보면서 저는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딸 3명의 등 허리를 이렇게 보고 목욕할 때 배가 아닌 등이나 허리를 좀 더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 질문이 조금 있는데 이것만 네. 하고 네. 어차피 저희 뒤에 방송이 없으니까 뭐 저희 뭐 한두 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네. 네. 질문 거북이방님께서 중1 딸이 허리가 아프다는데 도수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중1 딸이 허리가 아프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허리가 아프냐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허리가 아프진 않는다 이 말이죠. 허리가 아파서 진료로 왔는데 측만증 있는 경우는 드물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별개라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70도, 80도 이렇게 심한 경우는 아플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10도, 20도 이런 경우는 네. 큰 관련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딸이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대부분 근육 때문에 일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뭐 자녀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간에 자라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이제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 척추 평소에 네. 스트레칭이라든지 네. 필라테스 또 수영 이런 네. 근육 운동을 시켜서 네. 본인이 직접 운동을 하게 건강한 척추를 해서 건강한 척추를 만드는 게 네. 훨씬 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은요. 이게 이제 산부인과적으로 중1 딸이면 이제 초경을 하고 네. 생리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생리와 관련이 있는 관련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생리통과 연관이 있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 질환에서 뭐 자궁 내망증 이런 것도 물론 나이가 중1이면 어리겠지만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낮지만 산부인과적인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달려라 한이님께서 현재 측만증이 심한 상태로 보조기 착용 중인데 네. 성인이 되면 더 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달려라 한이님께서 이제 보조기 착용 중이란 말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통 25도 이상인 네. 경우는 보조기 네. 착용합니다. 네. 그리고 한 45도, 50도 넘어가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우리가 보조기를 착용하느냐? 보조기를 착용하면 더 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좀 지연시키는 건가요?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좀 이제 지연시키는 거겠죠. 예, 그러면 성장이 끝날 때까지 40도 이내로 묶어둔다면 네. 수술 안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성장이 끝나면 네. 진행을 안 하니까. 그럼 아직은 청소년 시기겠네요. 저 달려라 한이 그렇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청소년기죠.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더 틀어질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50도 이내로 끝나면 네. 성인이 돼서도 네. 45도, 14살 45도니까 네. 일단은 보조기 열심히 착용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50도 이내로 좀 네. 하는 게 좋겠죠. 네. 유지하는 게. 네.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50도 이내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크게 수술 치료 안 하고 좀 지켜볼 수 있다. 예. 그래서 또 여자니까 네. 14살이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5도 정도면 네. 이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냥 그 상태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45도, 50도라고 하더라도 네. 불편한 게 외관상 대부분 이제 휘은 것 때문에 미용사 걱정하는 거지. 네네. 또 본인들은 정작 불편해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부모님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정인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들면 더 휠 수 있나요라는 성장이 끝나면 더 휘지 않는다. 네, 그렇게 그렇죠. 뭐 걱정을 안 하셔도 그렇지만 된다. 아주 심한 경우, 50도 50, 60도인 경우에는 네. 휠 수도 있긴 휜다는 게 아니라
필 확률이 아주 적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렇죠. 검사를 하셔야 성인이 된다. 돼서도 네. 2, 3년에 한 번씩 네. 20대까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네. 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날님께서 12세 따님들이 딸을 가진 이제 시청자분이 많으시네요. 물론 저도 딸이 셋입니다만 12세 딸이 일자목이란 네.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자세도 안 좋고 등도 굽어 있는데 척추출만증도 생길 수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안 좋은 것은 때문에 생기는 기능성이죠. 기능성이죠. 그래서 네. 자세를 고치면 문제가 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자세가 안 좋거나 또는 뭐 부모님 가방 무거운 거 문다고 해서 네. 본인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네. 비틀하게 하는 자세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 가방을 이제 무거운 걸 들거나 네. 뭐 자세가 안 좋거나 해서 네. 구조적 측만증이 네. 발생하지는 않는다. 기능성은 또 쉽게 교정이 된다. 그렇죠. 예,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고가영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형제 교수님 짱이십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라고 주셨는데 저희도 감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도 옆에서 이제 장동 교수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됐네요. 오늘 또 저희 조카 이제 장동 교수님 조카 저희 이제 딸들한테 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성장기 자녀 중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게 제일 와닿는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 자녀들 등을 한번 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청소년기 특발 척추출만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한 3, 4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네. 그러면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네. 그리고 자가 진단, 집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단이 됐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네. 다음 저희 강의 때도 네. 특발성 척추출만증 다음 시리즈에서도 2주 뒤인가요? 네, 2주 뒤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정형외과 중에서는 척추 질환을 보시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이런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특발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네. 저희 그 스승이신 석세 교수님께서 여기에 세계적 대가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고 또 거기 공부를 많이 해서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오늘 좋은 밤늦게 솔직히 이제 졸릴까봐 이게 비타민 음료도 옆에 놓고 마시려고 했는데 정말 졸리지도 않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